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한번 정리하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맨시티 아스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되게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경기에서 변수가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일단 전반에는 양 팀이 전술적으로 준비해온 것들이 둘 다 강한 압박 베이스의 전술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 골킥도 많이 나오고 롱킥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하다가 트로사르가 퇴장당하면서 전반은 2대1로 끝나고, 그때부터 아스날은 한 점 앞서고 있고 숫자는 한 명 부족하다 보니까 두 줄 수비를 세웠죠. 근데 이제 아스날이 두 줄 수비 간격이 워낙 좁아서 맨시티가 거의 슈팅만 30번에 가까운 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뚫리지 않던 수비벽이 마지막에 아스날 수비진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3명이 한 번에 그릴리시한테 몰렸고, 거기서 우당탕탕 하면서 스톤스가 결국엔 뚫어냈죠. 하지만 맨시티는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가장 큰 건 로드리의 부상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다룰 건데, 맨시티는 사실 홈에서는 아스날에게 승리를 기대했을 텐데 2대2로 비긴 것도 아쉽고, 오히려 승점 1점이 다행인 상황이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드리의 손실이 맨시티한테는 너무 뼈아픕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지옥의 초반 리그 5연전을 끝냈어요. 처음 울부즈는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브라이튼, 빌라, 껄끄러운 상대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북런던 더비에 맨시티까지, 이런 어려운 일정 속에서 아스날은 3승 2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재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1위, 아스날은 현재 리그 4위인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라고 볼 수도 있는 로드리의 큰 부상입니다. 현재 로드리의 부상은 ACL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은 6에서 9개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부상입니다. 스페인 매체에 의하면 로드리의 시즌 아웃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복귀를 한 4월, 5월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돌아온다고 해서 잘 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리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코바치치의 어깨가 되게 무거워졌습니다. 코바치치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니어서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텨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바치치 대신에는 오라일리라는 왼발잡이 키 큰 선수가 뉴스에 있긴 한데, 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일단은 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울 이적 시장 기간밖에 없어요. 그때 맨시티가 과연 로드리의 빈자리를 보강할지, 이런 부분 역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다음 5경기는 와포드와의 리그컵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 바로 토요일에 뉴캐슬과의 경기. 이 경기도 뉴캐슬 원정을 떠나는 거라 쉽지 않을 것 같은 경기고요.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라는 팀과 하게 되는데요. 슬로바키아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꽤나 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원정을 갔다가 또 토요일에 풀럼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로드리가 있었다면 이런 일정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수도 많고 조금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직 맨시티 측에서 로드리의 부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서 추후 업데이트가 있으면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거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의 다음 5경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날은 어떻게 보면 리그 초반 어려운 5연전을 끝냈고요. 목요일에 볼튼과의 리그컵 경기,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 사우스햄튼, 본머스, 리그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정이지만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대진상으로는 되게 안 좋은데 아스날이 지난 경기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하니까 파리에서 최대한 승리를 가져오면 좋겠죠. 어쨌든 경기 일정 자체는 지금까지 치렀던 경기보다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모처럼 만에 시원한 경기 펼치면서 3대1로 승리했는데요.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기세가 좋았어서 토트넘은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토트넘을 구원한 메디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메디슨이 이번 시즌 중에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또 손흥민 역시 유럽에서 100번째 어시스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총 213골 100도움.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 역대급 윙포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이 직접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 조금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시원한 득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은 전체적인 압박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총 3단계로 압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의 강도나 완성도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공격 끝나고 바로 역압박, 그리고 그 압박이 뚫리더라도 반더벤이라는 선수가 뒤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3단계가 딱딱딱 맞아 떨어졌고요. 그 압박의 중심 역시 메디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지금까지 고전했던 게 지공에서의 득점이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에서 득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압박에서 한 골 넣었고 속공에서 2골 정도 넣어서 3득점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 지공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토트넘이 이겼지만 포스트코글루가 전술을 완전 바꿨냐, 그런 건 아니라서 다음 경기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다음 5경기는 바로 이번 주에 카라박과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고요. 이번 주 중에 맨유와 토트넘 정말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고 양 팀이 지금 승점이 똑같아요. 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그래서 감히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팀과 유로파리그 펼치고 브라이튼 웨스트햄과의 경기. 그래서 토트넘이 리그 경기로 따지면 맨유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맨유 경기에서 만약에 이기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 경기 탄력받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맨유 경기에서 진다고 하면 브라이튼도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어서 좋지 않은 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펼쳐지는 맨유와의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웨스트햄의 원정 가서 3대 0으로 이겼는데요. 현재 리그 5위, 3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웨스트햄은 클럽 역사상 최초로 리그 개막 홈 3연패라는 아주 안 좋은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선수단 쪽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어느 정도 기대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로페테기 감독이 그 선수단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서 웨스트햄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잭슨은 2골 1도움으로 리그 득점 3위를 달성했어요. 현재 공격 포인트로만 따졌을 때는 리그에서 4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흐름이고요. 잭슨이 그동안 움직임이나 경기 영향력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골까지 넣으면서 공격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경기 영향력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는 덕분에 원톱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이 경기에서 쿠쿠렐라 카이세도 정말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는 이게 축구 선수들이 가져야 할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쿠쿠렐라 같은 선수가 뛰는 거 보면은 정말 이번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뛰는 게 첼시에서는 정말 모범이 되는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실점하는 장면 보면은 좀 의지를 잃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햄은 빨리 이 선수단의 분위기를 수습하고 지금 무언가 수를 쓰지 않으면 강등권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이라고 강등 안 당하리라는 법 없고요. 안 좋은 상황에서는 빨리 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첼시의 다음 5경기를 봤을 때는 리그컵 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컨퍼런스 리그,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경기가 쭉 있는데 4번 연속 홈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부담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서 꽤 괜찮은 4연전이 될 수 있고요.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흐름은 엄청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또 빅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맨유입니다. 경기력의 안정화를 이루긴 했지만 결국에는 승점을 따지 못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현재 리그 11위고요.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5라운드 중에 가장 안정적이었던 경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전반전 경기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딘 핸더슨의 선방이 맨유의 득점을 막아냈고요. 결과론적이지만 지르크지의 교체가 너무 뼈아팠어요. 그때 지르크지의 교체 이후에는 사실 맨유가 지공이라는 루트가 막히면서 롱볼의 빈도도 늘어났고, 교체 투입된 레시포드는 사실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에릭센이 들어와서 빌드업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에릭센은 좀 장기로 보긴 어려운 자원이에요.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풀타임을 뛸 수는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가르테가 맨유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비진 자체는 저는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고 달로, 리산마, 더리우트, 마즈라위 다 수비적으로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팀의 수비력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맨유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맨유의 5연전입니다. 목요일에 유로파 리그 치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과의 아주 중요한 리그 경기가 월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맨유 역시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여기서 승리로 만든다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유로파에서 포르투라는 상대를 만나고 유로파 리그 참가한 팀 중에서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지금 리그 3위이기 때문에 또 원정이라서 맨유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고 포르투 아스톤 빌라 까다로운 2연전 후에 다시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5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토트넘전이라고 보이고 토트넘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경기의 흐름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5경기 1실점 그냥 미쳐버린 초반 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머스를 홈으로 불러서 3대 0으로 이겼고요. 현재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전 패배만 아니었다면 선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었죠. 지금 현재 루이스 디아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정말 미쳐 날뛰었고요. 현재 득점 2위 5골입니다. 저는 가장 놀랐던 건 루이스 디아스의 첫 골인데요. 아무래도 본머스가 압박 베이스로 플레이하는 팀이라서 리버풀 상대로도 원정 경기에서 높은 라인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리버풀 상대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걸 보여준 게 이 코나테의 롱킥 그리고 디아스의 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가 득점까지 공중볼 한 번 무릎 트래핑 그리고 발로 컨트롤 그리고 슈팅 이렇게 총 3번의 터치를 가져갔는데요. 이 3번의 터치 모두 필요한 터치였고 그 이외에는 군더더기 있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클래스 있는 골이었고 두 번째 골 역시 속공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잘 피해주고 디아스가 깔끔하게 마무리. 그리고 이런 득점 과정에 더불어 리버풀이 현재 5경기 1실점을 하고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이죠. 또 지난 경기 코나테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반다이크 코나테 강력한 조합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누네즈가 원더골을 득점했거든요. 이 누네즈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원더골이 많다는 건데 잭슨처럼 쉬운 골을 조금 더 늘려준다면 아주 좋은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키에사가 리그 데뷔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골대를 맞춰가지고 리버풀 지금 윙어 뎁스가 정말 두껍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인 건 아르네 슬롯 감독이 로테이션을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정된 선발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리버풀이 아무래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축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그 로테이션을 어느 경기에 사용할지 그리고 후보 선수들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다음 5경기를 보면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경기가 있고요. 울브즈, 볼로냐,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와의 경기가 쭈루룩 있습니다. 사실 리그 일정 자체는 첼시전 이전까지는 리버풀이 계속 승리를 누적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울브즈,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경기들을 또 승리로 만든다면 리버풀의 순위가 최상단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경기 이후에는 좀 일정이 빡세요. 첼시, 라이프치히, 아스날 어떻게 보면 지옥의 3연전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첼시 경기 이전에 최대한 승리들을 많이 끊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빅6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리그 순위를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역시 맨시티고요.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풀. 아스톤빌라가 이번 시즌에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막판에 역전해내는 뒷심이 좀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리 와킨스가 빅찬 스미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한다고 하면 아스톤 빌라가 더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아스날과 첼시, 그리고 뉴캐슬과 브라이튼도 역시 상단에 있고요. 깜짝 놀랄 만한 파리, 노팅엄이 아직도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래서 누누 감독의 수비 축구가 이번 시즌은 좀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럼, 그 다음에 토트넘과 맨유, 조금은 낮은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웨스트햄이 14위, 영입하면서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순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지난 시즌의 흐름과는 아예 정반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등권인데요. 사우스햄튼은 나머지 팀에 비해서 체급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순위인데, 에버튼과 울버햄튼은 조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팀이 득점도 똑같고 실점도 똑같아서 그냥 둘이 공동 꼴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울버햄튼이 사실 초반 일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첫 경기도 아스날, 그리고 첼시 경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초반 일정이 안 좋았는데 거기서 또 내리 패배를 하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울버햄튼이 바로 다음 리그 경기가 리버풀이에요. 그래서 1승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황희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강등권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리그컵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큰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도 비슷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